당신은 애들만 데리고 나가. 알겠어? 내가 다 가져갈 거야. 공장도, 집도, 차도. 얘들은 어떻다고? 우와. 우리는 어떻게 살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두 부부가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이었다. 정선이는 자신의 건물 옥상 정원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에는 따뜻한 커피잔이 들려 있었다. 올해 68세. 쓰레기 땅으로 인생 역전한 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한 남자의 배신이었고 그 배신이 남긴 쓰레기 같은 땅 한 조각이 지금의 불을 만들었다는 것을. 30년 전 그녀는 꽃집 주인이었다. 아침마다 꽃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고 손님들의 기쁜 날을 함께 축하해 주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남편 이재우는 가구 공장을 운영하며 그럭저럭 살만한 수입을 올렸고 두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들, 공장 직원이라는 20대 여자와의 노골적인 대화, 그리고 남편이 내뱉은 차갑고 잔인한 말들.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해. 선희는 무릎이 꺾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일어서야 했다. 어린 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남편 재우는 비웃듯 말했다. 공장 부지 옆 그 쓰레기 땅, 그거라도 가져가. 어차피 아무 쓸모없는 곳이야. 쓰레기 매립지 근처의 낡은 공장 부지, 잡초만 무성한 그곳을 선희는 받아들였다. 다른 재산은 모두 재훈이 가져갔고 그녀에게 남은 건 두 아이와 그 버려진 땅뿐이었다. 그 후 15년 넘게 선희는 밤마다 편의점에서 일했고 낮에는 꽃집을 지켰으며 주말에는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았다. 손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단 한 번도 그 땅을 팔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미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됐고 그 중심에 바로 그 땅이 있었다. 하루아침에 땅값은 수십 배로 뛰었고 선희는 그 돈으로 상가 건물을 매입했으며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웠고 아이들은 모두 성장에 독립했으며 평온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날 저녁 경비실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녀의 평온을 산산이 부숴버릴 줄은 몰랐다. 선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녀는 기지개를 켜며 하루를 시작했다.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나 편의점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었고 꽃집 문을 열기 위해 서두를 필요도 없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여유로웠다. 아침 식사 후 선희는 노트북을 켜고 임대료 입금 내역을 확인했다. 세 개의 상가 건물에서 들어오는 월세는 매달 1억 5천만 원이 넘었고 관리비와 세금을 제외해도 1억 원 이상이 순수익이었다. 통장 잔고를 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15년 전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손님들의 욕을 들으며 최저시급을 받던 그 시절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 같았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갈게. 딸 지연이의 전화였다. 결혼한 지 3년 차, 두 살배기 손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딸이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선희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연이는 아직도 그때 일을 기억할까?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원비가 없어서 친구들 앞에서 울먹이던 그 아이를 엄마가 밤늦게 돌아와 꽁꽁 언 손으로 안아주던 그 시절을. 오후에는 아들 준석이가 들렀다. 대기업에 다니는 준석이는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현관문을 열었고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엄마, 건강 챙기셔야 돼요. 아들 준석이는 항상 과묵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애정을 선희는 알고 있었다. 너도 회사 일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가 이만큼 모았는데 너희들은 걱정 안 해도 돼. 선희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하지만 준석이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엄마, 혹시 아버지 소식 들으신 적 없으세요? 선희는 손을 멈췄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꺼내니? 준석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회사에서 이혼한 부모님 사이에서 자란 직원들 얘기가 나와서요. 저는 괜찮은데 누나는 가끔 그 사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선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다. 지연이는 마음이 여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우리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야. 다신 만날 일도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 준석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얼마 후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선희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TV를 봤다. 뉴스에서는 부동산 시장 이야기가 나왔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선희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그때 그 땅을 안 팔길 정말 잘했어. 만약 그때 급하게 팔아서 당장의 생활비로 썼다면 지금의 이 모든 것은 없었을 것이다. 사실 그 땅을 지킨 건 순전히 우연이었다. 이혼 직후 부동산 중개인들이 여러 번 찾아왔고 이 땅 팔면 1,0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1,000만 원이면 아이들 학원비, 용돈, 생활비 1년치였고 방 하나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선희는 팔지 않았다. 왜냐하면 꽃집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던 부동산 사장이 우연히 흘린 말 때문이었다. 사장님, 이 근처 개발 얘기 들으셨어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시에서 신도시 계획 검토 중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희는 직감했다. 이 땅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 땅만은 팔지 않았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마침내 15년째 되는 해에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이 공식 발표됐다. 그날 선희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 땅은 80억에 팔렸고 세금을 제외해도 60억이 넘는 돈이 그녀의 계좌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 돈으로 3개의 상가 건물을 매입했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 구조를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일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이들에게도 충분한 유산을 남길 수 있었다. 밤늦게 선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15년 전 남편이 비웃으며 던진 그 땅이 결국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이재훈, 너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살까? 그 젊은 여자랑은 잘 됐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이미 관심 밖의 사람이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 선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사모님, 죄송한데요. 아래 입구에 어떤 남자분이 계속 사모님 성함을 부르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남편 이재훈은 가구 공장 사장이었다. 서울 외곽에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소파와 식탁을 만들어 납품했고 직원 15명을 거느리며 그럭저럭 성공한 사업가로 통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이 사장님이라 불렀고 그는 그 호칭이 마음에 들었다. 아내 정선이는 조용히 꽃집을 운영하며 가정을 돌봤고 딸 지연이와 아들 준석이는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자랐다. 하지만 재훈의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변하지 않는 아내, 점점 커지는 사업 압박. 그는 점점 더 술자리를 찾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으며 아내와의 대화는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 새로 들어온 26살 여직원 김나영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나영은 젊고 활발했으며 재훈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한마디가 재훈의 마음을 흔들었다. 집에서는 아무도 그를 대단하다고 하지 않았다. 아내는 항상 피곤해 보였고 아이들은 아빠보다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좋아 보였다. 하지만 나영은 달랐다. 그녀는 재훈의 말을 경청했고 그의 농담에 웃어줬으며 그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재훈은 선을 넘었다. 처음에는 저녁 식사, 그 다음에는 술자리, 그리고 마침내 모텔.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 순간의 달콤함이 더 강했다. 몇 달이 지나고 그는 점점 더 나영에게 빠져들었으며 집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아내 선희는 알아챘다. 남편의 셔츠에 묻은 낯선 향수 냄새, 휴대폰을 볼 때마다 숨기는 행동, 밤늦게 귀가하는 빈도. 하지만 그녀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다. 어느 날 선희는 재훈의 휴대폰을 보게 됐다. 그는 샤워 중이었고 휴대폰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으며 메시지가 계속 울렸다. 호기심과 불안감에 선희는 화면을 켰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남편과 젊은 여자 사이의 노골적인 대화였다. 오빤 언제 그 아줌마랑 헤어질 거야? 곧이야, 조금만 기다려. 선희의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샤워실 문이 열렸고 재훈이 타올을 두르고 나왔다.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선희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이게 뭐야? 재훈의 얼굴이 굳었다. 순간의 정적이 흘렀고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날 밤 그들은 이혼을 결정했다. 재훈은 차갑고 냉정했다. 당신은 애들만 데리고 나가. 알겠어? 재산은 내가 다 가져갈 거야. 공장도, 집도, 차도.
선희는 울면서 애원했다. 얘들은 어떡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 재우는 고개를 돌렸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 해. 이혼 조정 과정은 빨랐다. 재우는 모든 재산을 챙겼고 선희에게는 단 하나, 공장 부지 옆 쓰레기 땅만 남겼다. 이거라도 가져가, 어차피 아무 쓸모없는 곳이야. 쓰레기 매립지 근처라 팔지도 못할걸?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선희는 그 땅이라도 받아들였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혼 후 재우는 나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큰 공장을 차리려 했고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했으며 나영과 함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다. 처음 몇 년은 좋았다. 나영은 여전히 그를 대단하다고 했고 새로운 삶은 신선했으며 과거의 가족은 점점 기억 속에서 흐려졌다.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경제위기가 왔고 가구 주문이 급감했으며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재우는 버티려 했지만 결국 공장은 문을 닫았고 그는 빚더미에 앉았다. 그리고 나영은 떠났다. 오빠, 미안해.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해. 그녀는 재훈이 15년 전 선희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다. 재훈은 무너졌다. 집도 잃고 사업도 잃고 사랑도 잃었다. 그는 거리를 떠돌기 시작했고 쪽방에서 생활했으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가 됐다. 가끔 과거를 떠올렸다. 선희와 아이들, 그 평범하지만 따뜻했던 가정.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 부숴버렸다. 어느 날 재우는 우연히 신문 기사를 봤다. 신도시 개발 부자들, 쓰레기 땅이 황금으로 변했다. 기사 속에는 그가 선희에게 넘긴 그 땅 근처의 개발 소식이 담겨 있었다. 재훈의 손이 떨렸다. 설마 선희가 그 땅을 아직 갖고 있을까? 그는 인터넷을 뒤졌고 마침내 선희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녀는 건물주가 되어 있었고 쓰레기 땅으로 인생 역전한 여자라는 별명까지 있었다. 재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땅이 내 땅이었는데 만약 내가 안 줬더라면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다. 아니야, 그 땅은 내 노력으로 산 거야. 이혼 재산 분할이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나도 권리가 있어. 그는 다음 날 법률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변호사는 말했다. 승소 가능성은 낮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다. 아마 택배 기사나 영업사원일 거라고 하지만 경비원의 다음 말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모님, 그 남자분이 자기가 사모님 전 남편이라고 하는데요. 선희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다. 뭐라고요? 네, 계속 선희야라고 부르면서 꼭 만나야 한다고 하시는데. 선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다. 아파트 입구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초라한 옷차림, 구부정한 자세. 설마 그게 재훈일까? 선희는 재킷을 걸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다. 15년이 지났다. 그 사이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 아이들 생일에도 명절에도 졸업식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런 그가 왜 지금 나타난 걸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선희는 로비를 가로질러 입구로 걸어갔다. 경비원이 손짓으로 한 남자를 가리켰다. 선희는 그 남자를 봤다 순간
숨이 멎었다. 낡은 코트, 해진 운동화,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했다. 전 남편 이재훈이었다. 선이야.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그를 바라봤다. 재훈은 한 걸음 다가왔고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왜 왔어? 선이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좀 도와주라. 선이는 웃음이 나왔다. 비웃음이었다. 도와달라고? 2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지금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잘 곳도 없고. 선이는 팔짱을 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 재혼한 그 여자랑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 재훈은 고개를 저었다. 헤어졌어. 오래전에. 사업도 망했고 모든 걸 잃었어. 지금은 노숙자야. 선이는 재훈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정말로 그는 초라했다. 한때 이 사장님이라 불리며 으스대던 그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선이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건데? 재훈은 무릎을 꿇었다.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고 경비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선이야, 제발 작은 방 하나만 얻어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선이는 그를 내려다봤다. 과거가 스쳐 지나갔다. 이혼 당일 그가 차갑게 내뱉던 말들. 당신은 아이들만 데리고 나가.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 해. 그날 밤 선이는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찜질방으로 갔고 그곳에서 밤을 지새웠으며 아이들이 잠든 사이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일어나. 선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봤다. 여기서 이러지 마, 창피하게. 재훈은 일어났다. 그럼 도와줄 거야? 선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 인생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내가 왜 도와줘야 해? 재훈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선이야, 우리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잖아. 아이들 엄마 아빠였잖아. 선이는 돌아섰다. 그건 15년 전에 끝났어. 당신이 먼저 끝냈잖아. 그녀는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잠깐. 재훈이 소리쳤다. 선이는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나 변호사 만났어. 선이가 천천히 돌아봤다. 뭐? 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땅 말이야. 내가 준 땅. 그게 지금 얼마가 됐는지 알아? 그건 원래 내 재산이었어. 이혼 재산 분할로 준 거니까 나도 권리가 있다고. 선이는 재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함께 뭔가 계산적인 빛이 보였다. 당신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재훈은 고개를 저었다. 협박이 아니야. 그냥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그 땅은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가치도 나한테 일부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선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인 웃음이었다. 정당한 권리? 당신이 쓰레기라고 아무 가치도 없다고 던져준 그 땅 말이야? 15년 동안 세금 내고 풀 뜯고 지켜온 게 누군데? 재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선이는 한 걸음 다가갔다.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당신 변호사비는 있어?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선희는 차갑게 웃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닫히기 직전 재훈이 마지막으로 외쳤다. 선희야, 제발.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좀 도와주라. 하지만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그녀는 올라가면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재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초라하고 비참한 그 모습. 하지만 동시에 그가 내뱉은 말들도 떠올랐다. 변호사를 만났다. 정당한 권리. 그는 정말로 소송을 걸 생각인 걸까? 선희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에게는 오래 거래해온 법률 고문이 있었다. 변호사님, 급한 상담건이 있는데요. 그 다음 날 선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이혼한 지 20년이 지났고 당시 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됐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게다가 그 땅을 15년 동안 보유하며 세금을 납부하신 건 사모님이시잖아요. 상대방이 승소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선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변호사는 덧붙였다. 다만 소송 자체는 걸 수 있어요. 그러면 사모님도 대응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들겠죠. 상대방이 그걸 노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훈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시간이 얼마든 있었고 소송이 길어지면 선희가 먼저 지쳐서 합의금을 줄 거라고 계산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날 밤 선희는 아이들에게 전화했다. 먼저 딸 지연이에게.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지연아, 너 아빠 소식 듣고 싶어? 지연이는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선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지연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숨소리만 들렸다. 엄마,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빠 보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너무 불쌍하네요. 선희는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지연이는 어릴 적부터 마음이 여렸다. 길에서 다친 새를 보면 울고 구걸하는 노숙자를 보면 용돈을 다 털어주던 아이였다.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연이가 물었다. 모르겠다. 아직 생각 중이야. 선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이번에는 아들 준석이에게 전화했다. 준석이의 반응은 달랐다. 엄마, 그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무시하세요. 그래도 내 아빠인데. 선희가 말하자 준석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 아빠 아닙니다. 그 사람은 15년 전에 우리를 버렸어요. 엄마 혼자 우리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제발 마음 약하게 먹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후 선희는 긴 밤을 보냈다. 잠이 오지 않았다. 과거가 자꾸 떠올랐다. 재훈과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모든 게 무너졌을 때.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우편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다. 내용 증명이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혜, 수신인은 정선희. 그녀는 봉투를 뜯어 내용을 읽었다. 귀하께 통지합니다. 이재우는 2010년 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현재 가치 상승분의 30%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는 당시 토지가 이재훈의 노동으로 취득한 재산이었으며 현재 가치는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우연한 결과이므로 형평성에 따라 일부 반환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선희의 손이 떨렸다. 30%면 얼마일까? 그 땅을 팔아 건물을 산 것까지 계산하면 적어도 20억은 넘을 것이다. 그녀는 편지를 구겼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결국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날 오후 선희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선희야, 나야. 편지 받았지? 재훈의 목소리였다. 선희는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재훈이 급하게 말했다. 잠깐만, 들어봐.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한테는 다른 방법이 없어.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선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재훈은 한숨을 쉬었다.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아. 그냥 조금만 도와줘. 작은 집 하나만 얻어주면 소송 취하할게. 선희는 비웃었다. 협박이네. 결국 협박이잖아. 재훈은 부인했다. 협박이 아니야. 그냥 제안이야. 우리 법정까지 가서 서로 상처받을 필요 없잖아. 선희는 잠시 생각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소송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리고 만약 재판 과정에서 언론에 알려지면 쓰레기 땅으로 인생 역전한 여자, 노숙자 전 남편과 법정 다툼. 그런 기사가 나오면 평온한 삶은 끝이었다. 얼마면 되는데? 선희가 물었다.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냥 작은 원룸 하나. 보증금 1,000만 원짜리면 돼. 그리고 당분간 생활비 좀. 선희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아이들은 각자 다른 의견이었다. 준석이는 단호하게 거부하라 했고 지연이는 조금 도와주자고 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소송 자체가 부담이었다. 그날 밤 선희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상대방 변호사랑 연락해서 합의 조건 물어보세요. 하지만 제 조건도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을 거예요. 며칠 후 선희와 재훈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다. 재훈은 여전히 초라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선희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원룸 하나 얻어줄게. 그리고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 그게 다야. 재훈의 얼굴이 밝아졌다. 고마워. 선희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선희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각서 쓰고 다시는 나나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다시는 돈 달라고 하지 마.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약속할게. 계약서와 각서가 작성됐고 선희는 서명했다. 그 순간 그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후련함? 아니면 허탈함?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일주일 후 선희는 재훈을 위해 작은 원룸을 구했다. 서울 외곽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의 낡은 건물 2층이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재우는 그 집 열쇠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선이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선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차에 타는 순간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안도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선이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얘기했다. 지연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잘하셨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전화했다. 준석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마음이 편하시면 됐어요. 하지만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랄게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흘 후 선이는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다. 정선혜 씨 맞으십니까? 이재훈 씨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선희의 머리는 텅 비어 있었다. 사망? 재훈이 죽었다고? 사흘 전만 해도 그는 살아 있었다. 원룸 열쇠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경찰서에 도착하자 한 형사가 그녀를 맞았다. 유족이 없어서 전 배우자분께 연락드렸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된 거예요?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 이웃 주민이 며칠째 인기척이 없어서 신고했고 저희가 들어가 보니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선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유품은요? 형사는 작은 박스를 건넸다. 이게 전부입니다. 박스 안에는 낡은 지갑, 휴대폰,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선희는 봉투를 열었다. 편지였다. 선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해 마지막까지 민폐 끼쳐서. 사실 나 몸이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었어. 병원 가볼 돈도 없었고 가봤자 치료할 방법도 없을 것 같았어.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선희야, 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15년 전 내가 너를 버린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그때는 몰랐어. 너와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새로운 삶이 더 행복할 줄 알았어.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 나영이랑도 오래 못 갔어. 돈이 떨어지자 그녀도 떠났어. 그때 알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너는 내가 가난할 때도 나와 함께였어. 아이들과 함께 꿋꿋하게 살아갔어. 하지만 나는 그걸 알아보지 못했어. 사업이 망하고 모든 걸 잃고 거리를 떠돌 때 너와 아이들 생각이 자꾸 났어. 특히 아이들. 지연이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 했을 때, 준석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어. 그래서 용기 내서 찾아갔어. 하지만 너를 보는 순간 알았어. 나는 이미 내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라는 걸. 너는 성공했고 행복해 보였어.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었어. 그게 기뻤으면서도 슬펐어. 변호사를 찾아간 건 정말 미안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너무 절박했어. 살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어. 그래서 그런 비겁한 방법을 썼어. 정말 미안해. 내가 집을 얻어줬을 때
나는 울었어. 너는 여전히 착한 사람이었어. 나 같은 쓰레기한테도 손을 내밀어줬어. 그게 너무 고마웠어. 동시에 너무 부끄러웠어. 내가 15년 전에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선이야, 나는 너한테 빚을 졌어. 평생 갚을 수 없는 빚. 그 빚을 안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마지막까지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아이들한테 전해줘. 아빠가 미안하다고. 아빠는 형편없는 아버지였지만 너희를 사랑했다고. 지연이한테는 항상 예쁘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준석이한테는 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선이야, 너는 행복하게 살아. 더 이상 나 같은 쓰레기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 너는 충분히 고생했어.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미안해. 사랑했어. 안녕 재훈이가. 편지를 다 읽은 선희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울었다. 소리 없이 하지만 격렬하게. 분노, 슬픔, 후회, 안도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1시간 뒤 선희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재훈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먼저 딸 지연이에게. 지연아, 너 앉아 있어.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선희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지연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가 진짜로. 선희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지연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전화를 끊고 이번에는 준석이에게 전화했다. 준석이의 반응은 달랐다. 엄마, 저는 슬프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아빠가 아니었어요. 선희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억눌린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준석아, 울어도 돼. 엄마한테는. 준석이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엄마, 장례식은 어떻게 해요? 선희는 한숨을 쉬었다. 간소하게 할게. 우리 가족만. 사흘 후 재훈의 장례식이 작은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조문객은 아무도 없었다. 선희와 지연이, 준석이, 그리고 사위만 있었다. 영정사진은 재훈이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딸 지연이는 영정 앞에서 울었다. 아빠, 거기서는 맘 편히 쉬세요. 아들 준석이는 표정 없이 서 있었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다. 선희는 향을 피우며 조용히 말했다. 편히 쉬어. 이제 아프지 마. 장례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근처 식당에 모였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가 남긴 편지 저도 봐도 돼요? 선희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지연이에게 건넸다. 지연이는 편지를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정말 후회했나 봐요. 준석이는 편지를 보려 하지 않았다. 저는 안 봐도 돼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선희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준석아, 내 감정이 틀린 게 아니야. 내가 화날 권리가 있어. 준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엄마도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은 없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준석이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다. 그날 밤 선희는 혼자 집에 앉아 재훈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 빚을 안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 그 문장이 자꾸 눈에 들어왔다. 선희는 중얼거렸다. 결국 그 빚은 끝까지 못 갚았네. 며칠 후 선희는 재훈의 원룸을 정리하러 갔다. 작은 방, 낡은 가구, 먼지 쌓인 창문. 그곳에는 재훈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냉장고에는 라면 몇 개와 김치 한 통이 전부였다. 옷장에는 낡은 옷 몇 벌뿐이었다. 선희는 방 구석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결혼사진, 지연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준석이의 첫돌 사진. 재훈은 이 모든 걸 간직하고 있었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상자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딸 지연이와 아들 준석이를 불러 함께 사진을 봤다. 지연이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때 정말 예뻤네요. 준석이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얘들아,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선희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빠는 분명 잘못을 했어. 우리를 버렸고 고통을 줬어. 하지만 그 사람도 결국 한 사람이었어. 완벽하지 않은, 실수하는 사람. 지연이가 물었다. 엄마는 아빠를 용서했어요? 선희는 잠시 생각했다. 완전히는 아니야. 하지만 놓아주려고 해.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게 엄마한테도 좋은 일일 것 같아. 준석이가 말했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노력해 볼게요. 선희는 두 자식들을 안았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견딜 수 있었어. 그날 밤 선희는 마지막으로 재훈의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그것을 작은 상자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다. 20년간의 분노, 슬픔, 원망, 그리고 마지막 남은 연민까지 모든 것을 놓아주기로 했다. 그리고 6개월 후 선희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할머니, 이 공주는 왜 혼자예요? 3살이 된 손주가 물었다. 선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공주는 혼자가 아니야. 공주에게는 용기가 있거든. 용기가 있으면 혼자여도 괜찮아. 거실에서는 준석이가 여자친구와 함께 저녁 준비를 돕고 있었다. 여자친구는 따뜻하고 밝은 사람이었고 선희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우리 며느리 될 사람. 딸 지연이는 남편과 함께 와인을 준비하며 웃고 있었다. 엄마, 오늘 정말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네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가족들은 웃고 떠들었다. 준석이가 결혼 계획을 이야기했고 지연이는 둘째 임신 소식을 전했으며 손주는 할머니 무릎에서 장난을 쳤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순간이었다. 식사 후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요즘은 괜찮으세요? 아빠 생각. 선희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가끔 생각나지.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아. 그냥 지나간 일기의 한 페이지 같은 느낌이야. 준석이가 말했다. 엄마, 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는 거요. 어떻게 그 모든 걸 혼자 견뎌내셨는지 선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혼자가 아니었어. 너희가 있었잖아. 너희가 엄마의 힘이었어. 밤이 깊어가고 가족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선희는 문간에서 그들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다. 조심히 들어가. 연락해.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그녀는 혼자 남은 거실에 섰다. 텅 빈 거실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선희는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웃음소리, 따뜻한 대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이것이 그녀가 15년 동안 싸워서 지켜낸 것이었다. 선희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재훈의 원룸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젊은 시절의 가족 사진. 재훈과 선희, 그리고 어린 지연이와 준석이가 웃고 있는 사진. 선희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다. 우리 행복했었죠, 재훈 씨?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짧았지만 분명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인생은 한순간이 아니라 수많은 순간들의 연속이니까요. 선희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일어나 옥상으로 올라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도시의 불빛 너머로 반짝이는 별들. 선희는 그 별들을 올려다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재훈 씨, 어디 계세요? 그녀는 하늘을 향해 물었다. 저 별 중 하나가 되셨나요? 아니면 바람이 되어 여기 있나요? 어디에 있든 편히 쉬세요. 그리고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정말로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하세요. 끝까지 책임지고 절대 버리지 말고요. 바람이 불어왔다. 선희의 옷자락이 펄럭였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착각일까 아니면 정말 재훈의 목소리일까? 선희는 눈을 떴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저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재훈 씨. 한때는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완벽하지 않았어도, 끝이 비극이었어도,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었어요. 선희는 난간에서 물러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침실로 가는 길에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봤다. 68세의 여자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강했고 단단했으며 희망으로 빛났다. 정선희.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해냈어. 무너지지 않았어.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승리자야. 거울 속의 자신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다. 침대에 누워 불을 끄기 전 선희는 마지막으로 재훈을 떠올렸다. 그의 젊은 시절 모습,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마지막 모습, 초라한 노숙자의 모습, 죽기 전에 남긴 편지. 재훈 씨가 말했던 빚. 선희는 조용히 말했다. 결국 끝까지 못 갚았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어떤 빚은 갚을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냥 그렇게 놓아두는 거예요.
미움도 원망도 후회도 다 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배운 거예요, 재훈 씨. 버려진 땅도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 무너진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끝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선희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평온했다. 오랜 전쟁이 끝난 것 같았다. 자신과의 싸움, 과거와의 싸움, 분노와의 싸움.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안녕히 가세요, 재훈 씨. 선희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그리고 감사해요. 당신이 버리고 간 그 땅이 결국 저를 구원했으니까요. 아이러니하죠? 당신의 가장 큰 실수가 저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니. 그러니까 당신의 빚은 어쩌면 이미 갚아진 건지도 몰라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은 제게 미래를 선물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제 정말로 끝이에요. 잘 자요, 재훈 씨. 그리고 편히 쉬세요. 선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별이 빛났으며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이재훈도 편히 쉬고 있었다. 그가 갚지 못한 빚을 안고서 그리고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선이는 이미 그를 놓아주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 버려진 땅은 다시 꽃을 피웠다. 쓰레기라고 여겨졌던 것이 황금이 되었다. 무너진 여자는 다시 일어섰고 이제는 누구보다 강했다. 그것이 정선이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나아가고 있으며 여전히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 어떤 빚은 갚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정선이는 그것을 배웠고 그것으로 자유로워졌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버려진 땅도 다시 꽃을 피운다.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토끼였습니다.